중요 사건입니다. 네, 네. 광주 노인 살인 사건으로 적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나중에 이제 맨 앞에 있는 제목은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2016년입니다. 맞아요. 네, 꽤 5월 됐어요. 8일? 예, 5월 8일. 5월 8일이면 어버이날이네요. 어버이날. 예. 네, 그 광주 북구에서요. 예. 은퇴하고 나서 혼자 사는 7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람은 지인이 이제 연락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경찰이 출동해 가지고 시신 발견한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발견된 시간이 5월 9일 18시 45분. 저녁 6시 45분쯤에 발견이 됐는데 예. 이 남성 시신이 발견됐을 때 좀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얼굴을 거의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얼굴 쪽을 집중 공격했던 것 같아요. 네. 둔기하고 흉기, 아마 흉기도 또 여러 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번갈아 쓰면서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뭐 이제 치아죠. 치아라든지 뭐 이런 게 완전히 다 이탈한 상태. 네. 얼굴도 거의 뭉그러진 상태로 이게 그 사람이 죽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얼핏 뭐 저 외관만 보면 이거 원한 관계라고 추정할 수도 있을 정도. 네, 많이 찔렀다고 해서 사실 원한 관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흉기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예. 사실 그 뭐랄까요, 원한이나 복수 아니면 아는 면식 예. 관계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이 자세히 좀 묘사하기가 불편해서 좀 여기다 좀 생략을 했었는데 일단 아마 고무대야 속에 담겨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위에다가 이불을 한 10채 정도 높게 이렇게 덮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흉기가 우측 쇄골하고 요 인근에 3개 정도가 꽂혀 있는 상태. 흉기는 뽑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교수님 그건 약간 엄청난 진짜, 원한 같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개의 흉기가 발견됐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원한 증오가 굉장히 표출된 거 아닙니까? 대체로 꽂아놓고 가는 거는 어떤 응징의 어떤 그 표식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도 락스 처리도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계획 범죄일 수도 있고요. 이게 흉기가 찌르고 그러니까 남아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시체 유기를 안 하고 바로 곧바로 간 경우는 당혹스럽거나 그냥 꽂은 채로 그냥 가버릴 수 있죠. 우발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시체의 상태를 다 처리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락스 네. 고무통에 담고 이불로 덮고 근데도 흉기를 뽑지 않았다라는 거는 교수님 말씀대로 그 무의식 중에는 분명히 원한, 복수, 응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경찰도 이제 아마 그런 쪽으로 그러면 원한 있는 사람 찾겠죠. 그렇죠. 예, 수사 개시됐죠. 특히 얼굴이 많이 손상이 됐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의외로 빨리 그 용의자들은 특정이 돼요. 빨리요. 네, 그 사건 발생한 당일 새벽에 모자하고 마스크로 이렇게 써가지고 얼굴을 가린 남녀가 그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딱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나서 이 두 남녀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요. 근데 그 남녀예요? 네, 근데 큰 가방도 메고요. 손에는 또 꾸러미까지 이렇게 들고 뭔가 가져가는구나.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그럼 도망가는 거네? 죽여놓고? 네. 그러면 새벽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새벽에 이 70대 남성이 집에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네 또. 네. CCTV 분석을 했더니 이 두 사람의 신원이 딱 바로 밝혀지죠? 네. 이 피해자의 자녀들입니다. 어버이날 그것도. 네. 아들과 딸입니다. 예. 이 아버지가 70대다 보니까 이 아마 아들과 딸이 40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는 애들이네, 쉽게 얘기해서. 네. CCTV상 분석이 이미 다 나왔죠. 네. 그러니까 5월 8일 날 새벽 2시 30분경에 계단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부러 계단으로 갔네. 이거 여기서부터 계획적이네. 네. 계단을 통해서 부의 집에 가서 살해하고 나와서 아침 9시경에 아웃하는 게 딱 CCTV에 잡혀요.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이 애들이 범인이네요. 네. 경찰 바로 체포했겠네요. 용의자로. 네. 바로 체포했겠죠. 이거 사건 간단하네요.
근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교수님. 5월 8일 날 어버이날 그것도 아버지를 남매가 살해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진짜 엄청 많이 몰려들었어요. 아, 그렇겠죠. 뭐 난리 북새통이 있겠죠. 뭐. 네, 그래서 취재진들이 막 앞에 몰려들었는데 아니 본인들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모자랑 마스크를 딱 벗습니다. 예, 저 TV에서 본 기억이 나요. 막 뭐 경찰은 막 가려주려고 그러는데 경찰은 특강법에 의거해서 신원 공개하기 전까지는 못하니까 네. 가리려고 그러는데 지가 막 뭐 모자 벗고 막 지가 마스크 벗고 막 그러더라고. 그때 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생생한데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얼굴과 실명 등 신상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민으로서 앞으로 강력범죄자들 이거 좀 교훈 삼아서 다들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네. 딸이 그렇게 했고 아들도 그랬어요. 제 얼굴과 제 실명, 다른 어떤 개인 신상은 공개해도 좋고요. 제가 동의합니다. 두 사람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신상 공개를 하니까 기자는 당연히 묻겠죠. 그럼 아버지 살해한 건 맞나요? 예. 딱 묻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뭐라 그랬어요?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참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 얼굴은 다 공개하고 나도 다 신상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다라고 얘기해놓고 막상 살해한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무비권 행사한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이게 남매가 범행 동기 관련해서는 뭐 처음에는 무비권 행사했다고 그래요. 끝까지. 네. 예. 네. 그다음에 그 DNA 채취 동의서 요구했는데 그것도 거부했어요. 이 사람들이. 응?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 피해자에 대해서 시종일관 계속 분노, 증오. 이건 어느 정도 예측된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 네. 그거를 계속 드러낸 거죠, 이 남매가. 근데 증거가 될 만한 DNA 검사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무비권 행사. 묵비권 행사를 하면서 계속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계속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 남매는 도대체 아버지를 왜 살해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남매가 얘기하기로는 이건 남매 얘기입니다. 어머니 살아생전에 학대를 당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정폭력 행사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인간도 아니고 사이코패스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인 아버지에 대해서 네. 그렇게 얘기했네요. 네. 아들이 또 뭐 얘기했죠. 네. 아버지가 아마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었나 봐요. 그리고 교통사고 후유증과 관련돼서 치매도 또 앓게 됐는데 엄마가 네. 그 어머니 요양급여를 받아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렇게 팽개쳐 두고. 분노할 만하네. 이게 사실이면 화날 수는 있어요. 사람을 죽일 사유는 아니지만 엄마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프고 거기다 치매까지 수반돼 가지고 엄마가 고생받고 고생하면서 저 요양급여 받으면서 요양하고 있는데 그 요양급여 받아가지고 자기 마누라 팽개치고 다른 여자가 이렇게 만났다면 자식들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 안 할 수는 없죠. 죽일 이유는 절대 아니지만요.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어머니랑 결혼한 이후부터 엄마를 계속 폭행하고 학대까지 했다. 이건 자식들로서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범행 동기 묵비권 행사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소리네요. 범행 동기는 이거네요. 그죠? 네. 결론은. 본인들이 범행을 동기를 얘기하면 범행을 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들한테 유리한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하고 이 자녀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제 네.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가 1990년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애 1급 판정 받았네요. 장애 1급 90년도에. 그리고 이제 치매까지 수반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엄마는 2011년도에 사망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해서 남매가 격분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둘이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가지고 엄마를 걸로 데려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그 요양병원 이거 거꾸로 됐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 너무 치매 심하니까 우리 요양병원 보냅시다 이래도 아버지가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 하는 거거든요. 난 만약에 나라면 내 아내가 그렇다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낼 것 같거든요. 요양병원에. 근데 여긴 거꾸로 됐네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벅벅 우기니까 남매가 자기들이 차라리 우리가 모시겠다고 그러고 나가서 오피스텔 얻어갖고 엄마를 모셔서 돌본 거예요. 이 부분은 좀 그러네요. 가슴이 좀 아프네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2011년도 9월 달에 결국 사망을 해요. 네. 그런데 사망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감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는 볼 수 있겠어. 아버지 없이 어머니 장례치르네. 부르지 남매가. 않는 거죠. 안 부른 거죠. 그렇죠? 네. 안 불러도 가야죠. 이건. 그러면 아버지하고 이 남매는 그때부터 끝난 거네요. 부모 자식 사이는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교류 없는 거죠. 끈이 어머니였는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뭐 이거는 남매 얘기예요. 어디까지는. 네, 연락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남매가 얘기한 걸로만 바탕으로 하면은 요양 급여를 어쨌든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관계도 이제 어머니가 사망을 함으로써 완전히 끊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또 인근 주민들 얘기는 좀 달라요. 네. 보니까 그 점잖았다 그분. 네. 아내하고 자녀 먼저 항상 챙긴 사람이다. 그리고 몸도 불편한 와이프가 와이프 손잡고 가게 그 근처에 가게 주인 그래 자기 아내 손잡고 가게도 자주 왔었다. 또 조용하고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말수도 적고 자상한 사람이었다. 또 주변에서는 이 아버지 된 평가가 또 달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네. 밖으로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가족 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계는 그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정말 보여지는 모습은 엄청나게 너그러운 분, 이런 분인데 가족에서는 완전 폭군, 가족 내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하여튼 하여튼 평가가 다릅니다. 네. 남매가 주장하는 것과 인근 주민들이 피해자를 평가하는 게 좀 달라요. 예. 네.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남매는 어머니를 학대하고 어머니 요양급여 이른바 얘기하면 가로챘고, 네. 요양원 강제로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시고 와서 우리가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셔서 장례도 우리끼리 치렀다. 이게 이제 남매 얘기고요. 네. 또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러면 자기들도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나요? 아버지가 폭력성이 있으면 자신들도 좀 어떤 아버지 폭력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자신들도 당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성장 과정에서 학대뿐만 아니라 폭행도 당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도 아마 그게 2011년이고 이게 2012년 사건이긴 한데 그때 몸 아픈 엄마를 보살피지 않는 아빠와 다툼을 벌이다가 그때도 내가 컸었을 때도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어머니 문제로도 다툼이 있으면서 성인이 돼서도 난 폭행을 당했다. 모시고 있으면서 가서 아버지 그러면 됩니까? 저거 하다 맞았나 보다. 아이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폭행을 당해가지고 신고도 자주 한 기록이 있기는 해요. 네. 신고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가정폭력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피해자가 벌금형까지 받았던 게 있더라고요. 2010년 1월 7일 날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신고했던 기록이 있고, 맞네요.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그 2번 접근금지 명령까지도 아들이 받아냈네. 아버지 못 오게. 네.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폭행을 자주 당한 건 사실이고, 딸도 폭행 당한 게 있네요. 네. 딸도. 그 2011년에 그 어머니 간병 문제로 또 아버지하고 아마 다퉜나 봐요. 말다툼하다가 그때 아버지한테 맞았구나. 네, 그때 그래서 신고를 해서 아버지 같은 경우 피해자 같은 경우 벌금형을 또 선고를 받았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내를 폭행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아들들 또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건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근거가 있으니까요. 네. 접근금지 명령도 2번이나 받았고 아들한테 그다음에 딸을 때려가지고 딸 때린 걸로 인해서 벌금형도 받았고. 네. 그럼 이건 아버지의 폭력, 그 가정폭력은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그러면
엄마를 소홀히 하고 우리를 어렸을 때 가정폭력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걸로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받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목적, 우리가 뭐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아니면 보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남매가 아버지를 살해한 게 아닌가라고 경찰은 처음에 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전적인 경제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걸로 경찰이 본 거네요. 네. 그런데다가 이 남매 둘 다 미혼이에요. 아, 둘 다 미혼이에요? 40대인데? 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1년쯤 12년부터는 또 그 4년간 같이 살아왔었어요. 아, 둘이 또 같이 살았구나, 이제 남매가. 네. 그때 딸 퇴직금으로 아마 여태까지 같이 생활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둘 다 직업이 그런 게 없어요.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석사까지 받고 뭐 고시 공부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그냥 무직 상태에 있었고 딸은 전도사로 한 10년 일했대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퇴직금을 받아갖고 이제 두 남매가 그걸로 이제 살면서 그 아마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딸 같은 경우는 2011년 9월 달에 이제 전도사 생활 한 10년 하다가 퇴사했고요. 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다고 그래요. 네. 이게 2016년도 사건이니까 생각해보면 한 4, 5년 동안 남매는 같이 살면서 사실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못하고 있었던 상태긴 해요. 그러면 둘이 있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수시로 그 얘기하면서 증오심을 키워갔겠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 이게 사실은 위험한 환경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면은 이런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모두 다 아버지를 살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부모를 살해하지 그건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다 변명일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범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배경이나. 하지만 이들이 어머니라 사망하고 나서 한 4, 5년이 더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둘이 계속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계속 키워지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거기다가 찾아가면 때리고. 아버지는 또 다른 여성이랑 잘 살고 있대. 그러네. 이게 이제 아마 증오심이 어떤 그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럼 재산이나 있었어요? 재산 목적이라고 경찰이 판단한 이유는? 그 아버지 명의에 그 시가 1억 5천만 원, 500만 원, 1억 500. 네, 정도의 아파트가 있었대요. 저 재산이라고는 그거네? 네. 근데 거기 또 있어요. 2011년도에 아버지 엄마 교통사고 그 보험금 이제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보험금은 이거 특히 자녀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병원 보낸다는 사람을 우리가 모시고 있었는데 그 교통사고 보험금은 아버지가 당연하지 남편이니까 법적 상속인 아니에요. 법적 수익자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아간 거예요. 이게 보니까 1990년도 어머니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치고 2011년에도 아마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있었나 봐요. 2번. 네. 근데 그때 교통사고 그 보험금도 아버지한테 지급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은 2가지 정도 본 거네요. 집과 보험금.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아마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살해하기 한 달 전에 이미 그 집 문제로 나한테 명의 전화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뭐 소란 키우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돼서 조사받은 적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런 거 봐서는 이제 이게 재산 관련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지인 측의 말에 의하면 친척이더라고요, 친척. 네, 2016년 3월쯤에 말에 3월 말. 네, 그 아들이 찾아와서 누나 명의로 집문서 빨리 변경해라. 아버지에서 누나 명의로 나로 하지 말고 네. 누나 명의로 저 명예 이전해달라. 이거 다 어머니 뭐 요양 그 급여로 만든 거 아니냐. 어머니 보험금도 있고. 그럼 집만이라도 아마 우리 누나 명의로 해달라. 그리고 나는 아니도 좋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친척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친척한테 그런 얘기했나 봐요. 그 아들이 와가지고 집문서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 친척이 그랬대요. 너 그거 주면 집도 잃고 자식도 잃는다. 그러면서 주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집에다가 집문서를 갖다 놨었대요.
집문서를. 아, 친척 집에. 그 친척 조언해준 친척 집에. 거기다가 집문서를 맡겼었고. 집문서를 맡겨놓고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다시 찾아갔다. 그러면서 아버지 죽은 아버지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회개해라 이런 걸 법정에서 증언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여부는 이건 좀 봐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아버지를 살해하기 한 달 전에 집문제로 쌈박질한 거 이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광주 북부경찰서 노광일 형사과장이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네. 4월달경에 그 피의자 중 아들이 찾아와서 아파트를 자신한테 달라 그러면서 소란 피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파트 관련돼서 명예이전 요구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집 문제와 관련된 갈등뿐만 아니라 갈등이 하나 더 있었어요. 예, 어떤 거죠? 그때 피해자 이제 아버지가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게 바로 아마 채 씨라는 예, 나물 채자 채 씨 채소할 때 그 여성분이었는데 그 관련해서도 아마 이 남매가 무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반대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난다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이 남매는 너무 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불쌍하게 교통사고 당하고 치매 걸려서 죽어가는데 아버지는 돌보지 않고 다른 엄마한테 나온 돈 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는데 비용으로 쓰니까 이 남매 입장에서는 속이 끓어서 못 살겠다 이 얘기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고 아버지는 한 게 뭐 있냐 우리가 어머니 다 돌봤는데 그런 거네. 그런 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범행을 좀 봅시다. 범행. 네. 이거는 김유희 프로파일러 계획범죄 맞죠? 교수님 100%죠. 네. 그렇죠? 네. 일단 저는 5월 8일로 날짜를 정했다라는 것부터 어버이날 그걸 하필이면 그 어버이날에 잡은 게 이 사람들이 어차피 그 범행할 계획을 했었는데 날짜를 그렇게 했다라는 건 당신은 어버이날 죽어야 된다. 우리한테 부모도 아니다. 그런 생각도 했을까?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버이날. 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증오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버이날 살해하는 거잖아요. 날짜 관련된 건 내가 추측을 못할 것 같고 저는 과학적 증거 얘기할게요. 네. 미리 범행 도구 구입하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그게 CCTV에서 이 마트에서 사는 거 이거 경찰이 찾아냈어요. 그럼 범행 도구 미리 준비하면 이미 그 계획 범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신이 이제 부패하는 거 이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 감추려고 그 표백제, 이 방부제 같은 거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표백제 냄새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했고. 네. 그럼 범행 도구도 마트에서 샀고, 표백제 같은 거 뒤처리하는 것도 샀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계획범죄 맞죠, 그죠? 네. 그러고 또 있죠. 네. 그리고 아파트 아까 CCTV 네, 처음 맞아요. 봤을 때부터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그러니까요. 이용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옷까지 갈아입고 나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리고 아까 무슨 그 가방 딱 메고 들어오잖아요. 거기 아마 그 뭐 혈흔이랑 자기 피 묻은 거 싹 닦아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가는 거. 그렇죠. 옷 갈아입은 것까지 싹 넣은 거겠죠. 그러면 완전히 계획범죄죠, 이건. 예? 네. 이 남매 CCTV 분석을 아파트 CCTV 분석했더니 아유 사전 답사도 많이 했어요. 네. 이게 사전 답사인지 교수님 말씀대로 하냐면 이게 5월 6일날, 7일날, 8일날 왔던 게 되는데 네. 사전 답사면 5월 6일날, 7일날은 아버지가 있는지 확인을 한 거고 5월 8일날은 그럼 디데이로 잡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CCTV 상에는 5월 6일, 7일, 8일 왔던 게 세 번이나 네, 아버지의 확인이 집을 됩니다. 찾아간 거예요? 네. 그리고 8일날 죽인 거죠? 네. 그때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내가 보니까 글쎄 또 김유희 프로파일러 말을 들어보니까 5월 6일날 죽이러 갔을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월 7일일 수도 있고. 네, 전 5월 8일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제 생각은 네. 경찰이 5월 8일로 딱 그 본 이유는 그러고 사전 답사로 경찰이 인식한 이유가 마트에서 그 범행 도구 산 날짜가 5월 한 7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명확치는 않지만 그렇다면 5월 6일 날 간 거는 이건 아버지 그 사전 답사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아버지의 어떤 일상 동선 시간대 동선을 파악하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아버지가 그 즈음에 그 채 씨하고 사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성하고 그 여성 집에서 머물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있나 없나 왔다 갔다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5월 6일하고 7일날 없었다고. 없었대요. 저 채 씨 집에가 있었대요. 그리고 5월 8일 날 아이고 집으로 왔어요.
아침에 온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얘들은 2시 30분경에 이미 그 집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미리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오늘은 올 걸로 생각한 것 같기도 해요. 내 생각은 한편 저는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혹시 자식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버이날이니까 아이들이 올까 하고 오지 않았을까? 아침에 자기 그 여성 집에서 머물다가 그런 생각을 하면 또 가슴이 아프기는 해요. 하여튼 이거는 뭐 그냥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고 얘들이 또 저 계획범죄인 게 또 있잖아요. 또 있어요. 네, 도주 계획까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완벽하더라고요. 네, 범행 이틀 전에요. 예. 그 이삿짐 센터에다가 이사 예약을 했대요. 지네 오피스텔 빼는 거. 네, 그리고 미리 짐도 다 싸놓은 상태고요. 예. 오피스텔 주인한테 그 계약금 내가 뺄 거니까 계약금 권리금이 달라. 아니라 계약금이다. 계약금. 예. 라고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짐도 이틀 전에 다 뺐네. 자기네도 도망가려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있더라고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출국이 가능한지 이거를 출입국 관리소에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유럽 쪽에 독일 쪽으로 도주를 하려는 것 같은데 독일에 원래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어느 호텔에서 며칠간 머무르는지 그 주소 적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적을 게 없는 거예요. 독일 쪽에 얘들이. 독일 일단 갈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적어도 상관없냐 이런 거 등등을 출입국 관리소에다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청 같은 데다가 또 뭐 물어보고 공항 여행사 은행 등 뭐 이런데 그 전화한 기록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범행 이틀 전에 다 준비한 거예요. 범행하고 난 다음에 해외로 도망가려고. 이게 완전 계획범죄죠. 진짜 빨리 못 잡았으면 도망갈 뻔했네요. 네. 이 애들 구속 후에 이 동향이 또 참. 네. 보통 살인을 하고 나서 그 한순간에는 또 당황스럽고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은 그럼요. 자기 안에 밀려오는 죄책감이라든지 자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축소되고 수축이 그러니까 위축돼요. 근데 이 남매 어떻게 했냐면 수감된 사람들하고 웃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범죄에 대해서는 묵비권 행사하고. 그 같이 유치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웃으면서 대화하고. 네. 이 새끼 특히 이제 경찰이 얘기한 내용 보니까 이거 가관이더라고.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장밥 있잖아요. 네. 관식이라고 그러죠. 관식.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유치장에 그 입감되면 국가에서 주는 돈, 그건 우리 세금으로 처먹는 밥이에요. 그건 뭐 그게 관식이 맛있건 맛이 없건 그건 별개. 그 옛날에는 배가 고파도 먹을 게 없어서 그 김에다가 물 말아서 먹었는데 여기 왔더니 이 관식 밥이 잘 나와서 밖에 있는 것보다 좋다. 네. 마르고 닳도록 관식 처먹으면 되겠네. 근데 우리 세금이야 그거 다. 그러면서 사식을 좀 먹고 싶은데 사식은 이제 지 돈 주고 사 먹는 거죠 유치장에서. 네, 유치장에서는요. 이제 그랬더니 경찰한테 나 저 통장에 320만 원 정도 입금한 게 있는데 예. 좀 찾아달라 그랬대요. 찾아줬다며요 경찰이. 그건 찾아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의 어떤 그 행동 양태는 아니에요. 아들도. 네. 그래서 이런 정도 되면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이거 심신미약? 속된 말로 마탱구리 간 거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이제 우리가 치료 기록이라든지 뭐 의료 기록을 진료 보잖아요. 예. 진료 기록을 봤더니 아들이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어요. 있기는 있구나. 네, 그리고 주변인들 말에 들어보면은 아들이 10년 동안 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정신감정 신청을 했거든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노리고 약간 예. 그 이상 행동을 더 했을 수도 있다. 의심할 수밖에 없구나. 네, 그러니까 아들이 법 공부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심신미약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게 심신미약을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정신감정 요청을 이제 법원이나 아니면 뭐 이제 검찰 측에서 요거를 할 때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인들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대요. 거기다가 또 아들 같은 경우는 단독범행 주장했다며요. 네. 예, 내가 그 막 죄 저질 때 누나는 그 딴 데 세탁기 중인가 어디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버지 죽인 거하고 누나는 관계 없다. 내가 단독범행이다. 아들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겠죠, 교수님. 그러니까 나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단독범이라고 주장. 누나는 빼버리고.
그러네. 등식이 그러네. 하여튼 뭐 본인이 단독범행 주장했지만 1심 재판에서는 존속살해죄로 기소가 됐어요. 네. 근데 얘는 또 이제 누나 재판할 때 증인으로 나갔어요. 증인으로 선서하고 누나는 무죄다. 누나도 또 내가 죽인 건 아니고 동생이 죽였다고 우겼으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동생을 증인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선서해. 이 아들이 가서 선서하고 이제 그 누나 변호인이 신청한 거예요. 남성을 이제 이 남자 아들을 증인으로 이제 신청하니까 재판부 승낙했어요. 네.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나는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중에 보니까 세탁기 뒤에 숨어 있더라. 범행 당시에 아버지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내가 따지니까 아버지가 흉기하고 둔기로 나를 위협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범행 동기 계속 그 무피권 행사했던 거예요. 요런 식으로 거짓말하려고. 아버지가 흉기하고 둔기 아버지가 들고 와서 자기를 위협해서 지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죽었대. 근데 이렇게 꽂혀 있어요, 흉기가. 그러니까 정말하면 뭐예요?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나는 심신미하게 정당방위고 누나는 관계없고. 이게 얘들의 풀엔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누나 측 변호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짜 검찰이나 경찰의 주장대로 남매가 재산을 노려고 했다면, 범행을 공모했다면 이런 형태로 나오지는 않을 거다. 주장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동범행이라고 봤어요. 네. 그 이유가 있죠. 누나하고 아버지 간의 통화 기록도 뽑고요. 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 이런 거 다 뽑아가지고 공범으로 특정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아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누나 핸드폰은 내가 사용했다. 아버지하고 누나가 그 통화한 내역을 이제 뽑아서 검찰에서 기소하니까 내가 뒤집어 쓰려고 내가 누나 휴대폰으로 전화했다 이거죠? 그리고 DNA가 발견된 건 라면 봉지인데 아니 무슨 범행 도구에서 DNA가 나온 것도 아니고 라면 봉지가 에서 나온 DNA로는 공범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네요. 딱 이제 자르면 아들이 단독범행이다 이건. 네. 누나는 상관없다. 네. 그다음에 나는 심신미약에다가 아버지하고 대화 중에 아버지가 흉기하고 둔기 들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정당방위다. 네. 이거네 결론은. 누나 빼고 나는 심신미약과 정당방위로 무죄고. 그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남매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서 본인들은 해외 도피를 할 생각이었어요. 계획이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 빠져나갈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서로가 이제 계획을 또 다시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한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 혼자 단독범이고 심신미약이고 난 정당방이다. 이렇게 이제 플레임을 확 짜버려. 막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재판부에서 질문 하나 하더라고요. 니네들이 아버지가 키도 크고 힘도 더 세다고 주장했었는데 근데 왜 피고인은 하나도 안 다쳤냐? 어떻게 된 거냐? 힘도 세고 키도 큰 아버지가 흉기 둔기 들고 너를 침해했는데 그 사람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죽을 정도가 너는 왜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 이제 이 얘기예요. 재판부 얘기는. 네. 그랬더니 아들이 말한 게 또 골 때려요 이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술을 마셔가지고 힘이 더 세진 것 같다. 누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힘을 낸 것 같다. 그래서 피해자가 자기가 공격했다는 거예요. 술 먹어서 힘이 세지는구만요. 이 사람은. 삼손이 되나 보죠. 술만 먹으면. 이 사람 술 먹으면 큰일 나겠네. 힘 세져갖고. 응?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떤 변명을 아들이 했어요.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됐어요? 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입니다. 강형훈 부장판사였는데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네, 무기징역. 네, 근데 재판부에서는 네. 아들은 징역 20년. 징역 20년이요? 네. 아버지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네, 그리고 딸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좀 이건 조금 좀 싸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존속상해는 가중처벌 사유거든요. 근데 아마 재판부에서 그래도 가정폭력 신고가 됐었던 게 있어서 그거를 좀 감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아들은 징역 20년, 딸은 징역 18년을 선고하면서
이들은 주로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했고 계획범죄라는 얘기예요. 네. 안방에서 혈흔하고 발자국이 발견됐다. 네. 이런 점을 보면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네.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폭력성이 원인이 된 점을 인정했네요.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고 범행 방법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또 반성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만 원인을 돌리고 있다. 즉 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네. 그래 아버지의 폭력 성향과 왜곡된 가치관을 부각시키면서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거는 고인이 된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도 예의도 아니다. 네. 이렇게 꾸짖었네요. 네, 그리고 재판부는 어쨌든 예. 부모에 대해서 반인륜적인 범죄였다. 그렇죠. 존속살이니까. 이거는 가정폭력이든 뭐든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머니를 학대했다고 하는 건 남매의 주장인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사례에 대해서는 정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징역 20년, 18년 때리냐. 이거 저 항소했어요, 얘들이? 네. 이때도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했어요. 검찰은 한결같이 무기징역 구형했네요. 네. 근데 그런데 재판부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20년, 18년.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위추적 장치 30년 기각까지 하더라고요. 항소심에서는. 네, 아마 재심 아들에 대한 재범에 대한 전자발찌 그것도 기각했어요. 거기서도 2심에서도 그 얘기는 했어요. 범행 경위라든지 동기가 참혹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서 그냥 원심대로 20년, 18년을 선고한다. 그런데 이때 아들이 저 항소한 이유는 뭐예요? 항소한 이유는? 그래서 이제 낮춰요. 이게 그 심신미약 안 되니까 심신장애로 해요. 장애예요? 네. 범행 시 공황장애가 왔고 주치 상태였다라고 낮추고요. 네. 그다음에 정당방위를 과잉방위로 낮춰요. 네. 내가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과잉방위를 한 건 맞다. 내가 그때 불안한 상태였고 공포와 그 경악. 네, 경악스럽고 흥분된 상태였다. 내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버지가 공격할 때 내가 과잉방어를 한 건 맞다. 이렇게 한 단계씩 낮춰서 다시 항변을 해요. 이게 정당방위는 처벌을 안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과잉방위는 일정 부분 처벌을 해요. 네. 그런데 과잉방위를 처벌하지 않는 조건 중에 하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야간 같은 어떤 그런 상태, 야간이라든지 이런 상태, 혼란스러운 상황,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라든지 네. 놀란 거, 경악, 아주 극도로 흥분한 상태, 그다음에 막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과잉방위를 하면 그것도 처벌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과잉방위 면책 요건이 요거예요.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고시공부했다더니 이거 이용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한 거 정당방위는 아니라고 쳐도 과잉방위다. 네. 과잉방위인데 과잉방위 중에서도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해서 내가 했으니까 나 처벌하지 마시오. 그 소리요. 네. 응?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는 공모, 그다음에 계획범죄 명백하다. 그러면서 무슨 정당방위, 과잉방위니 심신장애 이런 거 웃기세요. 아직 기각해버렸어요. 그거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0년, 18년으로 굳어버린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최종 그 심이 된 거예요. 이거는 재산 다툼 같습니까? 아니요. 예, 그렇게 안 보이죠? 만약에 재산 다툼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재산 다툼은 일종의 살해 전에 아버지에게 집문서를 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제 문제라 보기보다는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를 없는 사람으로 네.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최 씨한테 버림받게 하기 위해서. 아,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면 최 씨한테 받을 수도 있지. 네.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불행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뺏으려고 했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그리고 내가 볼 땐 재산 목적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죽으면 남매한테 가야지 아버지 죽으면. 네. 그 재산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 네. 근데 이들이 만약에 진짜 재산이나 보험을 목적으로 했다면 도피 계획 같은 경우도 해외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원한에 사무친 그 형태를 시체를 형태를 남겨두면 이 남성 고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타겟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재산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건 아니었을 것 같고 진짜 원한, 증오, 뭐 분노 이런 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 망친 건 아버지다. 특히나 엄마하고 누나에 대해서 아버지가 학대가 상당히 많았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분노가 좀 켜켜이 쌓여가지고 있었던 상태에다가 저는 하나 더 들고 싶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는 어찌됐건 생전에 어머니가. 근데 그 아파트가 잘못하면 그 지금 사귀고 있는 최 씨한테 갈 수도 있잖아. 뭐 살아생전에 처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거에 대한 불안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융합돼서 범행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범행의 방법이라든지 어버이날을 선택해가지고 남매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공격해서 죽이고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아버지를 적대시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호하는 게 본인 남매들의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점차 이제 어머니가 부재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점점 옅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더 커지면서 이 사람을 죽여야만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아마 둘이 얘기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간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 증오를 꾸준히 키워간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회생활을 안 하다 보면 그렇지. 또 사회생활도 안 하고 대인관계가 전혀 없잖아. 그리고 돈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퇴직금으로 이제 생활을 했었던 거니까. 이 사건은 존속 살해라는 점, 네. 그다음에 가정 폭력과 연결되기도 하고 심신장애라든지 정당방위, 과잉방위 요건과도 연결이 되고 아주 종합 세트예요. 네. 사실은 이게 제목이요. 아까 광주 노인 살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불러드렸지만 마지막에는 우리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어버이날 친부 살해한 남매. 그냥 간단 명료하게 나오죠. 어버이날 친부를 살해한 남매. 폐륜 범죄죠. 네. 이후 여아를 막론하고 폐륜 범죄죠. 40대입니다.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고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죠. 부모를 아버지를 살해한다고 자신의 인생이 바뀌진 않잖아요. 너무 이게 잔인해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아침 8시경에 그 집에 왔더라고요. 차라리 그날도 안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최 씨 그 여성 집에서 있다가 5월 8일 날 아침 8시경에 왔어요. 근데 이미 그 집에는 2시 반에 두 남매가 침입해서 대기하고 있었죠. 죽이려고. 끔찍해요. 생각하면. 아버지가 5월 8일 날 어버이날 집에 간 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같아요. 혹시라도 자녀들이 집에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랄까? 혹은 최 씨라는 그 여성 집에 그 여성의 자녀들이 오면은 비껴줘야 되거나. 그죠? 네. 맞아요. 최 씨라는 그 여성 집에 그 자녀들이 온다는 걸 알고 비껴줄 때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기는 해. 자신의 어떤 업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혹시 애들이 올까? 그런 기대로 5월 8일 날 집에 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5월 8일이 아니었으면 안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틀 동안 이미 그 여성 집에서 거의 그 여성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5월 8일 날은 그 자식들이 혹시 오지 않을까 하고 간 것 같다. 저는 아프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존속살해 사건들 보면 분명히 그 부모를 죽인 자식들이 제일 잘못한데 이게 평생 어쨌든 마음에 상처가 남고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렇게 또 다른 범죄를 낳는 거잖아요. 가정 맞아요. 폭력이 또 다른 가족
사례를 낳는 거라서 진짜 가족 폭력은 어떻게 해서든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폭력 행사하고 때리고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상처가 되는 말도 조심해야 돼요. 어렸을 때 들은 나는 그 어떤 기억 혹시 그 부모라든지 형제로부터 들었던 그 말 중에서 현재까지도 내 가슴 속에 꼭 남아있는 그런 언어 있어요? 혹시 김윤희 프로파일러 있죠? 네, 있어요. 나는 하나만 얘기한다면 나도 있는데 나가 죽어라. 그게 어린 적 나이에 하기야 내가 속색이고 잘못했으니까 들었겠지만요. 또 정말로 나가서 죽으라고 원해서 나가 죽으라 소리 한 건 아니겠지만 그 말 들은 게요. 그 당시에도 충격이었고 그때 받은 충격이 가슴속에 현재도 있어요. 가끔씩. 저는 너 참 별나. 너 별종이야. 우리 집 에이 그런 거 정도는 그게 무슨 가슴이나 뭐. 그게 여러 번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우리 집 식구 중에 유난히 나만 이런 사람인가? 이게 자꾸 겉돌게 되는 게 자신은 돌아봐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요? 해봐요. 해봐요. 그래서 본인이 별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봐둬요. 그건 괜찮겠구만.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예. 저희 엄마가 지금 엄마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제 동생하고 비교를 하면서 너 땡땡이 반만 착해봐라. 그거 제일 기분 나빠요. 사람 저 상 갖다 놓고 형제간이라도 비교하고 그러는 거 무지하게 기분 나빠 그거. 그래서 제가 그 비교는 하면 안 돼 진짜. 그냥 혼내야지. 네, 엄마한테 그랬더니 언제 엄마가 그러신 거야. 내가 언제? 말하는 가해자는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을 해요. 저희 엄마가 되게 어렸을 때 결혼하셔서 지금 30의 저를 제가 초등학교 때가 엄마가 딱 30 정도였었거든요. 와 좋았겠다. 네, 그러니까 젊은 엄마가 학교 오면 얼마나 좋아.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분명히 상처가 되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우리 엄마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 엄마도 정말 나가서 놀고 싶은 저 나이였고 즐기고 싶었을 그렇지, 나이였었을 새파란 텐데, 나이인데. 네, 아이는 찡찡대고 울고 있지, 아이는 투덜투덜 대지, 엄마도 힘들었겠었구나라는 게 이제 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상처였었지만. 엄마도 잘해요. 네. 동생보다 좀 낮게 해 조금 예, 앞으로는. 예, 슬픈 얘기하면서 잠시 웃었습니다. 하여튼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요. 네. 두 남매는 정말 제대로 진땡이로 20년과 18년을 수감 생활하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보면서 뼈저리게 반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특히나 딸은 전도사까지 했잖아요. 네. 그랬던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죠. 네. 가슴 아픈 사건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